저는 올해로 69세가 된 전직 대학 교수입니다. 35년간 한국의 명문 사립대학교 경영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기업 전략과 투자 이론을 연구하는 일에 평생을 바쳤습니다. 그렇게 정년을 맞이하고 퇴직한 저는 아내와 함께 새로운 인생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엔 안정적인 노후 자금 운용이 목적이었지 뭔가 모험적인 일을 하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 2월 어느 날 평소 친분이 있던 제자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 제자는 현재 부동산 개발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흥미로운 제안을 가지고 온 것이었습니다. 경기도 평택 지역의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이 대규모 투자를 결정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교수님, 정말 대단한 프로젝트입니다. 70조 원이 투입되는 메가 클러스터 건설 계획이거든요. 이런 기회는 평생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것 같습니다. 제자의 말에 따르면 그곳에는 향후 10년간 수만 명의 고급 인력이 몰려들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근처에 상업시설 투자를 하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거라는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흥미로운 정보 정도로만 들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관련 뉴스들이 계속 나오는 걸 보니 정말 큰 프로젝트가 맞더군요.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되는 사업이고 이미 부지 매입도 완료된 상태였습니다.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평생 강의하던 투자 이론을 실제로 적용해 볼 기회가 아닐까? 그 생각이 저희 부부의 노후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보, 우리도 이런 기회에 투자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날 저녁 아내와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평생 투자 이론만 가르쳤지 실제로 해본 적은 없잖아. 이번 기회에 내 이론이 맞는지 확인해 보고 싶어. 아내는 처음에는 걱정스러워했지만 제가 교수로서 쌓은 지식과 경험을 믿어주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부부는 평택 지역의 투자처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부동산을 둘러본 결과 반도체 클러스터에서 차로 5분 거리에 있는 신축 오피스텔 단지를 발견했습니다. 총 12세대 규모의 작은 건물이었는데 전체를 매입할 수 있다는 조건이었습니다. 가격은 22억 원이었습니다. 자금 조달 계획을 세워보니 퇴직금과 예금을 합쳐서 6억 원 정도를 자기 자본으로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나머지 16억 원은 대출로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당시 오피스텔 투자 대출이 활발했던 시기라 비교적 쉽게 승인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교수님, 이 정도 입지면 임대 수익률이 월 8%는 나올 겁니다. 부동산 중개업체 담당자의 설명을 들어보니 충분히 매력적인 투자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2세대 전체를 월 평균 1,800만 원에 임대할 수 있다면 연간 2억 1, 600만 원의 수익이 나올 것이고 대출이자를 제외해도 월 500만 원 이상의 순수익을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더욱이 반도체 클러스터가 본격 가동되면 지역 부동산 가격도 상당히 오를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임대 수익과 시세 차익을 동시에 노릴 수 있는 기회라고 판단했죠. 제가 평생 학생들에게 가르쳤던 포트폴리오 이론과 위험 분산 원칙에도 부합하는 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조심스러워했습니다. 여보, 그런 큰 돈을 빌려서 투자하는 게 정말 괜찮을까요? 만약 계획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해요? 하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내가 평생 연구한 분야야. 이 정도 분석으로도 충분히 안전한 투자라고 볼 수 있어. 게다가 국가 프로젝트니까 실패할 리도 없고. 그렇게 2022년 4월 저는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계약금 2억 2천만 원을 지불하고 나머지는 중도금과 잔금으로 나누어 치르기로 했습니다. 대출 승인도 무난하게 받았습니다. 시중은행에서 16억 원을 연 4.2%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었거든요. 당시 기준으로는 상당히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오피스텔이 완공된 건 2022년 7월이었습니다. 직접 가서 확인해 보니 정말 깔끔하게 잘 지어진 건물이었습니다. 각 세대마다 발코니에서 멀리 반도체 클러스터 공사 현장이 보였고 교통 접근성도 훌륭했습니다. 이 정도면 임차인 구하는데 어려움이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바로 임대 광고를 시작했습니다.
부동산 포털 사이트에 매물을 올리고 현수막도 걸고 지역 부동산 중개업소에도 의뢰했습니다. 반도체 클러스터 근무 예정자들을 겨냥해서 최신 시설의 깨끗한 오피스텔이라는 점을 강조했죠. 처음 몇 주 동안은 문의가 제법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실제 계약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았어요. 대부분 조금 더 생각해 보겠다며 발길을 돌렸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 단 한 세대도 임대가 되지 않더군요. 좀 이상하네요. 이런 좋은 조건인데 부동산 중개업소에 가서 상황을 물어봤더니 담당자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요즘 이 지역에 오피스텔이 너무 많이 들어서서요. 임차인들 선택의 폭이 넓어졌거든요. 그 말을 듣고 주변을 둘러보니 정말 그랬습니다. 제가 매입한 건물 주변으로 비슷한 오피스텔들이 여러 곳 있었고 모두 임대 현수막을 걸고 있었어요. 임대료를 조금 낮춰보기로 했습니다. 세대당 월 15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내렸죠. 그러자 몇 건의 문의가 더 들어왔지만 여전히 계약 성사는 어려웠습니다.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다른 건물들도 임대료를 계속 낮추고 있었거든요. 그러는 사이 매달 대출이자와 관리비가 나가고 있었습니다. 월 670만 원 정도가 고정 지출이었어요. 임대 수익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매달 이 돈을 제 주머니에서 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금방 해결될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부담이 커지더군요. 2022년 가을이 되자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반도체 업계에 불황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해 반도체 수요가 줄어들고 있다는 뉴스가 연일 나왔죠. 그러면서 평택 클러스터 건설 일정에도 차질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공사가 지연되는 건 아닐까? 불안한 마음에 현장을 다시 방문해 봤습니다. 예전만큼 활기차 보이지는 않았지만 아직은 공사가 계속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분명히 속도가 느려진 것 같았습니다. 건설 차량들의 출입도 예전보다 줄어들었고요. 그 즈음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금리가 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2022년 말부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계속 인상하면서 제 대출금리도 따라서 올랐어요. 4.2%였던 금리가 5.8%까지 오르면서 월 이자 부담이 100만 원 이상 늘어났습니다. 이제 매달 770만 원씩 나가는 상황이 되었어요. 여전히 임대 수익은 거의 없는 상태였거든요. 12세대 중에서 겨우 2세대만 월 110만 원에 임대할 수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들어오는 돈은 220만 원인데 나가는 돈은 770만 원이니 매달 550만 원씩 적자가 나는 상황이었죠. 여보, 이거 정말 큰일이네요. 아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퇴직금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가면 1년도 못 버틸 것 같은데? 정말 그랬습니다. 6억 원 있던 예금이 벌써 절반 이상 줄어 있었거든요. 2023년 들어서면서 더욱 적극적으로 임대료를 낮춰보기로 했습니다. 세대당 월 110만 원까지 내렸어요. 원래 계획했던 150만 원의 70% 수준이었죠. 이 정도면 경쟁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쉽지 않았습니다. 주변 오피스텔들도 모두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서로 임대료를 낮춰가며 경쟁하다 보니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반도체 클러스터 입주 예정이었던 기업들의 일정도 계속 미뤄지면서 예상했던 임대 수요가 나타나지 않고 있었죠. 그해 여름 무렵 겨우 5세대를 더 임대할 수 있었습니다. 총 7세대에서 월 770만 원의 임대 수익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대출이자와 관리비를 합치면 월 800만 원이 넘게 나가는 상황이라 여전히 적자였습니다. 나머지 5세대는 아예 문의조차 없는 상태였고요. 이렇게 가면 안 되겠는데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매달 계속 돈이 나가는 상황을 언제까지 버틸 수는 없었거든요. 그때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일부 세대를 매각하는 것이었죠. 오피스텔 시세를 알아봤더니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22억 원에 산 건물이 이제 15억 원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이었어요. 불과 1년 만에 7억 원이나 떨어진 셈이었습니다. 이 지역 오피스텔 가격이 많이 하락했어요. 너무 많이 공급되다 보니 어쩔 수 없는 현상이죠. 그래도 일부라도 팔아서
대출금을 줄여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매물로 내놓은 세대들이 쉽게 팔리지 않더군요. 몇 달을 기다려도 진지한 구매자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시장에 비슷한 매물들이 너무 많이 나와 있었거든요. 2023년 가을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반도체 클러스터 1단계 공사가 당초 계획보다 1년 지연된다는 공식 발표가 나온 것입니다. 글로벌 반도체 시장 침체로 인해 투자 일정을 조정한다는 내용이었죠.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그동안 기대했던 임대 수요가 최소 1년은 더 미뤄진다는 뜻이었거든요. 이미 주변 오피스텔들도 공실률이 높은 상황에서 수요까지 줄어든다면 상황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 뻔했습니다. 그 즈음 더 나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금리가 또 올랐던 것입니다. 제 대출 금리가 6.5%까지 오르면서 월 이자 부담이 900만 원에 가까워졌어요. 임대 수익은 770만 원인데 이자만 900만 원이니 매달 130만 원씩 추가로 나가는 상황이 된 거였죠. 여보,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내가 절망적인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퇴직금은 이미 바닥이 나고 있었고 매달 나가는 돈은 점점 늘어나고 있었거든요. 저도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평생 투자 이론을 가르쳤지만 이런 상황은 교과서에도 없었어요. 2023년 겨울 드디어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대출 연체가 시작됐다는 통지였어요. 3개월 연속으로 이자를 제때 납부하지 못한 상태였거든요. 조속히 연체금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공문을 받았을 때의 기분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마치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집도 담보로 잡혀 있는 상황이라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어요. 결국 개인 회생 절차를 밟기로 결정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에게는 정말 가혹한 선택이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거든요. 2024년 초 오피스텔 전체가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22억 원에 샀던 건물이 12억 원으로 감정되었고 실제 낙찰가는 그보다도 낮을 것이 예상되었습니다. 첫 번째 경매에서는 입찰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럴 때마다 최저 입찰가는 계속 떨어졌습니다. 감정가의 80%에서 시작해서 64%, 51%까지 내려갔죠. 마침내 네 번째 경매에서 입찰자가 나타났습니다. 8억 2천만 원에 낙찰되었어요. 22억 원에 샀던 건물이 8억 2천만 원에 팔린 셈이었습니다. 단순 손실만 13억 8천만 원이었죠. 거기에 그동안 낸 이자와 각종 비용까지 합하면 실제 손실은 17억 원에 가까웠습니다. 경매가 끝나고 나서도 대출금 7억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8억 2천만 원으로는 16억 원 대출을 다 갚을 수 없었거든요. 결국 개인 회생 절차를 통해 남은 빚을 정리해야 했어요. 앞으로 5년간 매달 일정 금액을 상환하기로 하고 나머지는 면제받는 조건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정말 많은 실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시장 상황을 제대로 분석하지 못했다는 점이었어요. 반도체 클러스터라는 호재만 보고 과공급 위험성은 간과했던 거죠. 주변에 얼마나 많은 경쟁 물건들이 들어서는지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어요. 또한 대출 비율이 너무 높았습니다. 전체 투자금의 73%를 빌렸는데 이는 정말 위험한 수준이었어요. 금리 인상이나 임대 수익 부진 같은 변수가 생겼을 때 감당하기 어려운 구조였거든요. 임대 수익으로 대출 이자를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건 모든 게 계획대로 진행될 때의 이야기였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너무 자만했던 것 같아요. 평생 투자 이론을 가르쳤다고 해서 실제 투자도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했던 거죠. 이론과 실전은 완전히 다른 세계였는데 그걸 간과했습니다. 책에서 배운 지식만으로는 시장의 변화를 예측하기 어려웠어요. 경기 변화에 대한 대비도 부족했습니다. 반도체 업계가 순환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이번만은 다를 거야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하지만 어떤 산업도 영원히 성장할 수는 없다는 기본 원칙을 잊고 있었습니다. 아내와 저는 이제 작은 전셋집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살던 집도 결국 경매로 넘어갔거든요. 70세에 가까운 나이지만 다시 일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쉽지 않지만 포기할 수는 없죠. 다행히 오랜 교직 경험을 인정받아서 사설 학원에서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월 150만 원 정도의 수입이지만 그래도 생활비는 충당할 수 있어요. 아내도 근처 도서관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여유로운 생활은 못하지만 그래도 서로 건강하게 지내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가끔 옛 제자들이 안부를 묻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제 상황을 솔직하게 말해줘요. 처음에는 부끄러웠지만 이제는 좋은 교훈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투자할 때 정말 조심하세요. 특히 대출받아서 투자하는 건 정말 위험합니다. 그런 얘기를 해주면 모두 진지하게 들어주더군요. 최근에는 제 경험을 정리해서 작은 책으로 출간할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교수가 투자에서 배운 진짜 교훈이라는 제목으로요. 저와 같은 실수를 하는 사람들이 더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입니다. 요즘 세상에는 정말 많은 투자 기회들이 있습니다. 부동산뿐만 아니라 주식, 코인, 각종 펀드까지 하지만 그만큼 함정도 많아진 것 같아요.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혹해서 섣불리 뛰어들면 저처럼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장년층 분들은 더욱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젊을 때는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기회가 있지만 나이가 들면 그런 기회가 많지 않거든요. 저처럼 70세 가까운 나이에 이런 일을 당하면 정말 회복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요즘은 후배나 제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자주 해줍니다. 투자는 여유 자금으로만 하세요. 절대 대출받아서 투자하지 마세요. 아무리 확실해 보이는 기회라도 본인이 직접 여러 번 검토해 보세요. 간단한 원칙이지만 정말 중요한 것들이에요. 무엇보다 투자에는 확실한 것이 없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무리 좋은 조건이라고 해도 아무리 전문가가 추천한다고 해도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자신이 잃어도 괜찮은 돈으로만 투자해야 합니다. 인생을 걸고 하는 투자는 투자가 아니라 도박이에요. 아내와 저는 이제 소박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해외여행을 가거나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해요. 가끔 손자들이 놀러 오면 작은 선물이라도 사주고 싶은데 그런 여유가 없어서 아쉽긴 하지만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제가 이런 경험을 통해 배운 것들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일인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제 실패담을 듣고 더 신중한 결정을 내릴 수 있을 테니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제 경험이 완전히 무의미한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평생 이론만 가르쳤던 제가 실전에서 크게 실패했지만 그 실패를 통해 얻은 값진 교훈들이 있습니다. 돈은 많이 잃었지만 인생의 진짜 가치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어요. 물론 그 교훈의 대가가 너무 컸지만 말이에요. 지금도 가끔 평택 지역을 지나갈 일이 있으면 제가 투자했던 오피스텔을 보러 갑니다. 새로운 주인이 들어와서 잘 운영하고 있는지 궁금해서요. 하지만 여전히 절반 이상이 공실 상태더군요. 8억 원에 낙찰받은 새 주인도 임차인을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걸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싸게 사도 수요가 없으면 소용없다는 걸 말이에요. 투자의 성공은 가격이 아니라 실제 수요에 달려 있다는 기본 원칙을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반도체 클러스터는 예정대로 건설되고 있지만 예상했던 것만큼의 경제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직원들이 수도권에서 통근하고 있고 현지에서의 소비도 생각보다 적어 보여요. 처음 계획이 너무 낙관적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제 경험을 다른 분들께 전해드리는 것뿐입니다. 투자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절대 서두르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기회라고 해도 충분히 검토하고 또 검토하세요. 그리고 전문가의 말만 믿지 마시고 본인이 직접 확인해 보세요. 저처럼 평생 전문가로 살았던 사람도 실전에서는 실패할 수 있거든요. 무엇보다 자신의 능력 범위 내에서만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투자는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돈을 잃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가족, 건강, 그리고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교훈을 너무 비싼 대가를 치르고 배웠지만 여러분은 그런 실수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노후 금융 이야기 채널은 기막힌 사연과 알찬 금융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